같은 5천만 원.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노후를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무너지는 삶을 붙잡으려 했죠. 오늘 한 사건을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박종수님의 시선입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아침부터 방 정리를 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다. 퇴직금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장. 숫자를 보니 마음이 묘하게 불안했다. 앞으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돈이 버텨줘야 하는데 나도 나이를 먹으니 예전 같지 않다. 허리도 자주 쑤시고 눈도 침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통장을 넣으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아들이었다. 나는 말했다. 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냐? 아들은 짧게 숨을 들이키더니 말했다. 아버지, 잠깐만 시간 되세요?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다. 내가 말했다. 무슨 일 있냐?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질 뻔했다. 5천만 원. 너무 큰 돈이었다. 내가 물었다. 갑자기 왜? 아들은 서둘러 말했다.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 아니면 절대 못 잡아요. 정말 확실해요.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이렇게 다급한 건 처음이었다. 은행은 왜 안 되냐고 묻자 아들은 한숨을 섞으며 말했다. 신용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유리창에 비쳐 눈이 살짝 시렸다. 아버지로서 도와줘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2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세요. 그 말이 심장을 세게 건드렸다. 결국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하마.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대기번호를 뽑아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내가 이런 큰 돈을 인출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마음이 흔들렸다. 내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이 말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작게 말했다. 5천만 원 인출하려고요. 직원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혹시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상황이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들에게 빌려주려고 합니다라고 나는 말하면서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분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내내 등에서 땀이 흘렀다.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손을 눌렀다. 속이 울렁거렸다. 은행을 나서는데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고 버스를 탔다. 혹시 떨어뜨릴까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집으로 가기 전 잠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때 문자가 왔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은행 갚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 너만 잘 되면 된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들었다. 이렇게 급한 사업이 과연 안전한 걸까? 내가 답장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들은 곧바로 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 절대 손에 안 가게 할게요. 그 말이 힘이 되면서도 어느 부분은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해 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게 뭐야? 나는 짧게 말했다. 아들한테 조금 도와주려고. 아내가 표정이 굳었다. 얼마나?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5천만 원. 말하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집 안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다. 아내와 언성이 조금 높아진 뒤 나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다. 식탁 위에 놔둔 봉투가 자꾸 눈에 밟혔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스스로에게 몇 번을 물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상 번복하기도 어려웠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왔다.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 있다. 조심해서 써라.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아버지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불안했다. 아내는 옆에서 말했다. 사업이 그렇게 급한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요.
나는 물었다. 정확히 뭐 하는 사업이냐?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골랐다. 식자재 유통입니다. 물건이 너무 좋아서 거래처만 확보하면 금방 자리 잡아요. 아내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아직은 판매할 곳도 없다는 거 아니니? 순간 분위기가 싸하게 굳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됐어. 아이 얘기 들었으면 됐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가려 했다. 그때 내가 불렀다. 잠깐만. 아들이 돌아보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2년 안에 갚는다고 했던 약속 꼭 지켜라.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네, 꼭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남았다. 걱정, 기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도 손에 남은 현금 묵직함이 잊히지 않았다. 마치 내 노후를 통째로 건넨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였다. 아들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돈을 받아간 이후로 처음 온 연락이었다. 주말 아들이 혼자 집으로 왔다. 나는 차를 내어주며 물었다. 회사 일은 좀 어때?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은 열심히 준비 단계예요. 다음 주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잘 되어야 하는데. 말투가 흔들렸다.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너 이번 사업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아들은 대답 대신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아내가 말했다. 내 아버지 노후 자금이란 걸 잊지 마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뭔가 짐을 진 사람의 표정 같았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 말했다. 그래, 혹시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래야 같이 방법을 찾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얘긴 하지 마라. 더 이상 빌려줄 돈도 없고 돈으로만 사업하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아들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 추가로 달라는 게 아니라 혹시 상황이 안 풀리면 말씀드리려고요. 아내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걱정할 일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차가 식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다. 혹시 이번에도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 아들이 돌아간 뒤 벽시계를 멍하니 보며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들 방문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렇다고 내가 더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단호하게 해야 해요. 자꾸 도와주면 애가 현실을 몰라서 더 위험해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다음 주에 계약이 하나 잡힐 것 같아요.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희망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다. 그래, 몸 상하지 말고. 확실한 거 아니면 너무 앞서가지 마라. 보내고 나니 괜히 잔소리처럼 보였을까 걱정이 됐다. 아내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다. 저 말이 앞서 나가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였다. 당신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애가 자꾸 기댄다니까요. 나는 아내한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못 믿을 것도 없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었다. 혹시나 실패해서 빚만 남는 건 아닌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만 켜고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명절 광고가 흘러나왔고 화면 속 가족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냐. 직장 후배였던 재호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폰을 내려놨다. 괜히 아들 얘기를 꺼내면 내 입장이 더 작아질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옆집 아저씨가 손주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돈을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손주를 챙기는 여유가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이 괜히 더 무거워졌다. 아들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이 점점 더 큰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집에 왔다.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아버지, 그때 말씀드린 계약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나는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얼마나 미뤄졌다는 건데.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은 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당장 생활은 괜찮은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이럴 땐 괜히 마음 급하게 먹지 마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혹시 또 내게 기대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그때 말씀하신 조언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도 맞는 것 같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물었다. 이번엔 얼마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또 손 벌릴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냥 상황이 답답해서.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보려는 마음은 좋다. 하지만 무리하다가 더 망치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다. 아들은 손을 모은 채 말했다. 그래서 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저 아이가 정말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다시 도와야 하는 건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5천만 원이 이렇게 오래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번엔 믿어줘요. 그래야 저 아이도 버텨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들이 돌아간 다음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사님, 요즘 컨디션 괜찮으세요? 팀장이 묻길래 대답했다. 괜찮지. 왜? 잠시 머뭇거리던 팀장은 조심스레 말했다. 지난번에 도움 주셨던 그 거래처 있잖아요. 그쪽에서 약속이 또 미뤄졌다고 하네요. 혹시 뭐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알고 계실까 싶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들이 말한 일정 변경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그 애가 말 못한 게 더 있는 건가? 점심시간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요즘 애 표정 좀 이상하지 않아? 아내가 말했다. 당연하죠. 사업이 흔들리는데 표정이 밝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물었다. 혹시 또 돈 얘기하던가?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먼저 묻지도 말아요. 아내 말이 맞았다. 그래도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덧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지났다. 저녁에 혼자 거실에 앉아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5천만 원을 내어주던 그날이 떠올랐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너무 큰 금액인 건 아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미움은 없지만 서운함이 마음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요. 순간 심장이 또 조여왔다. 혹시나 하는 불안이 또 고개를 들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와라. 집에 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보며 말했다. 여보, 이번엔 무슨 얘기일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올 때까지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맞부딪히고 있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들른 듯 아직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무슨 일 있냐?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그 5천만 원 말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 말해봐라. 아들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 갚으려고 2년 만기 적금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이익을 내는 구간으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적금 만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유지해도 될까요?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다행이었다. 더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래도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 너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안다. 하지만 아버지도 솔직히 말하면
서운한 마음이 없진 않다. 아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현실이 너무 빠듯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접 와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약속 드릴게요. 만기 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둘이서 너무 마음 아프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가족이니까요. 아들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말했다. 그래. 적금 만기까지는 내 뜻대로 해라. 대신 중간중간 상황은 꼭 아버지한테 말해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진짜로 약속 드릴게요. 문득 그동안의 서운함보다 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오늘 이 대화를 계기로 우리 둘 다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다. 부족한 말과 어긋난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은 오해를 만듭니다. 아버지 박종수님의 시선 뒤에 숨은 진심, 이제 같은 시간을 아들 박준호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니 밤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도 매출은 3만 원이 전부였다. 월세는 2달째 밀렸고 납품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5통이나 왔다. 그런데도 나는 가게 앞 골목에 한참 서 있었다. 아버지에게 빌린 5천만 원. 그 돈이 없었으면 가게는 시작도 못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시작한 가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모른다. 아니, 모르게 하고 싶었다. 핸드폰을 켜자 미납 알림이 줄줄이 떴다. 전기요금, 카드값, 재료대금. 숫자들은 핏줄처럼 화면을 뒤덮었다. 그때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일부러 무시했다. 누나는 감이 빠르다. 내 목소리만 듣고도 준호야, 너 또 힘들지? 라고 할 게 뻔했다. 차마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텅 빈 공간이 원망하듯 울렸다. 문득 아버지가 돈을 건네던 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이 돈은 널 믿으니 빌려주는 거다. 나는 그 말을 아버지는 역시 날 믿어주시는구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더더욱 말 못한다. 믿어주는 사람한테 실패를 알리는 건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한다. 오늘은 아버지께 말하자. 솔직히 얘기하자. 하지만 막상 전화 화면을 띄우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도 그랬다. 아버지 번호를 누르려다 다시 지웠다. 나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셨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받을 충격까지 내가 떠안아야 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 문을 닫고 나서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내일 한 번 더 버텨보자. 하지만 나도 안다. 버틴다는 말이 이제는 기도에 가깝다는 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다. 아버지가 요즘 나에게 자주 전화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받지 못한 건 일부러가 아니라 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게 상황을 솔직히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실망하는 얼굴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버스가 멈추고 익숙한 골목이 보였다. 집 앞 골목을 걸으며 혼잣말했다. 준호야, 오늘은 좀 괜찮은 척해라. 문을 열자 아버지가 말했다. 왔냐?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미묘하게 힘이 없었다.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표정만 보고도 금방 읽어내셨을 거다. 거실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는 동안도 아버지 눈빛이 계속 나를 훑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업은 좀 어떠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잠깐의 침묵 후 겨우 말했다. 뭐 그냥 저냥이죠.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대화를 돌리려고 말했다. 아버지는 건강 괜찮으세요? 약 잘 드시고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너나 잘해야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내 귀엔 칼날처럼 박혔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에 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왜 연락이 뜸하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바빠서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내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게 죄송해서였다.
집을 나서며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그 말이 등 뒤로 따라붙었다. 나는 끝내 돌아서지 못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온 뒤 발걸음이 집 쪽으로 향하는데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방금 아버지가 했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사업은 괜찮냐? 요즘 왜 연락이 없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냥저냥이에요. 바빠서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혀 벽에 손을 짚었다. 핸드폰을 켜보니 납품업체에서 문자 2통이 와 있었다.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카드 연체 안내가 또 떠 있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이거 알면 억장이 무너지시며 우시겠지. 그런 생각이 제일 무서웠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내일 유치원비 빠져나가 잔액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문제 없어. 하지만 통장에는 38,000원.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누나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준호야, 아버지 걱정하시더라. 너 표정이 좀 이상했대. 나는 답장도 못하고 폰을 내려놓았다. 누나는 누구보다 날 잘 안다.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알아챈다. 그래서 더 말 못한다.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준 5천만 원 중 일부는 이미 새로운 사업 시작이 아니라 가게 버티기로 들어갔다는 사실. 월세 2달치, 밀린 재료 대금, 카드값 돌려막기. 아버지는 내가 사업에 도전했다고 믿고 싶어 했다. 나는 그 믿음을 짓밟은 사람이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숨이 좀 쉬어질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왔다. 아버지가 실망하는 얼굴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일도 말할 용기가 생길지 모르겠다. 아버지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어제 아버지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끝까지 눈을 피했다. 계산대 앞에 서니 아버지가 말했던 한 문장이 또 들렸다. 준호야, 뭐든 말해라.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지금은 절대 말씀 못 드려요. 손님은 없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건 내가 예민해서일 거다. 점심시간이 돼도 가게는 조용했다. 문득 어제 아버지가 물을 따라주시던 손등에 주름이 많아진 게 생각났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시렸다. 그때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잠시 망설이다 받자 누나가 말했다. 준호야, 아버지 표정이 요즘 이상해. 너랑 통화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나 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누나, 나 괜찮아. 진짜야. 누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은 사람이 요즘처럼 연락 피하진 않아. 나는 가게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말할까 말까 고민이 밀려왔다. 그러나 입에서는 또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누나, 그냥 요즘 바쁜 것뿐이야. 누나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우리 가족이잖아. 숨기지 마. 그 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더 아팠다. 내가 숨기고 싶은 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미남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독촉 경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이걸 알면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할 게 뻔했다. 하지만 그걸 원치 않았다. 나는 아버지한테 기대고 싶어서 가게를 연 게 아니었다. 나도 한 번은 내 힘으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였다. 문을 나서려다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내 이름으로 시작한 식자재 유통가게. 이제는 책임도 고통도 모두 내 몫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게 최선인지 최악인지 나도 아직 모르지만 아버지 집에서 나온 후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 앞에서 2년짜리 적금 들었다고 말한 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적어도 말로만이라도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놓아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정류장에 앉아 가방 속 통장을 꺼내든 순간 현실이 다시 목을 조였다. 잔액 58,000원. 적금을 들기엔 터무니없는 숫자였다. 그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여보, 대출 이자 이번 달도 나가야 해. 혹시 가게에서 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짧게 답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탑장을 보내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다. 적금이든 뭐든 시작하려면 최소 몇십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루 버티는 것도 벅찼다.
버스 안에서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누나가 말했다. 준호야, 아버지 좋아 보이더라. 너가 적금 들었다고 해서 안심하신 것 같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응, 잘 될 거야. 하지만 누나는 내 숨소리만 듣고도 눈치챘다. 준호야, 언제든 나한테는 말해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누나, 나 진짜 괜찮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누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준호야, 아버지는 돈보다 내 마음을 더 보신 거야. 무리하지 마. 그 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더 아팠다. 나는 무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나는 편의점 앞에 서서 조용히 계산기를 열어봤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빚. 계산을 끝내고 중얼거렸다. 적금 시작은 해야지. 금액이 작아도.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큰 금액 대신 작지만 매달 넣을 수 있는 소액 적금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 약속이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소액 적금을 알아보려고 은행 앱을 켰지만 화면을 보는 내 손가락이 자꾸 멈췄다. 적금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월 3만 원 자동이체 상품을 눌렀다. 그 순간 가게에서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님, 냉장고 또 고장났어요. 이번엔 진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나는 이마를 짚고 말했다. 알겠어. 금액 알아보고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열었다. 냉장고 수리비가 최소 15만 원. 적금을 들기도 전에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후배에게서 카톡이 왔다. 형, 그때 얘기한 자리 이번 주에 보기로 했잖아요.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원래는 지금보다 가게 매출 늘릴 수 있는 좋은 명당 자리였는데 지금 내 상황에선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휴대폰을 끄고 벽에 기대니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낮에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천천히 해라. 너 힘든 거 알지? 그래도 내가 말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저 내가 약속한 그 한 문장만 믿고 계시겠지. 밤이 깊어갈 때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적금 든다고 했잖아. 잘 됐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응, 시작했어. 작게라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이 위로였지만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졌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들었다. 아버지 프로필 사진 속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문자를 쓸까 망설였다. 아버지, 제가 약속 꼭 지킬게요. 글자를 모두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또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고 화면을 껐다. 나는 아직 완벽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도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갑 속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다. 지난주에 만든 바로 그 통장이었다. 통장엔 첫 회차 3만 원이 찍혀 있었다. 웃기게도 그 작은 숫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달라졌다. 지금 가진 여유로는 3만 원이 한계였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말했다. 당장은 많이 못 넣어도 돼. 중요한 건 끈기야.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과연 내가 2년 동안 꾸준히 넣을 수 있을까? 그래도 오늘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기 봐. 우리가 지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커피가, 배달비, 각종 구독료들. 생각보다 새어나가는 돈이 많았다. 아내가 펜을 들고 줄을 그으며 말했다. 이거 줄이면 한 달에 5만 원은 더 아낄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적금에 3만 원만 넣던 걸 다음 달부터는 8만 원으로 바꿔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무음으로 고정해둔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떴다. 거래처였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샘플을 마음에 들어 했다며 작은 외주 하나를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잊고 있던 사람이 먼저 연락해준 건 처음이었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네, 가능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아버지와의 갈등, 미안함, 사업의 불안정함. 그 모든 게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아내가 내 표정을 보며 물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통장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나 조금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일요일 아침 습관처럼 통장을 꺼내 들었다. 숫자는 여전히 초라했다. 3만 원. 하지만 지난주와 다른 건 오늘은 아버지께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냥 적금 잘 넣고 있다는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었다. 용기를 내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다. 말만 하고 못 지키는 아들이라는 소리 듣기 싫었다.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아. 나는 웃었다. 아내가 말한 이유는 하나였다. 도망치던 문제를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내가 거실로 가져온 노트북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다음 달 목표 세워보자. 우리는 지출표를 다시 펼쳐봤다. 한 달에 8만 원 적금 넣겠다고 적은 문구 아래 아내가 작게 별표를 그려 넣었다. 괜히 그 별표가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밥은 먹었냐?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깔린 미묘한 서운함과 걱정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 크진 않지만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잘못했나 싶어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도 좋은 소식이구나. 그 말만으로도 됐다. 건강 잘 챙기거라. 그 한마디에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묻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웃으셨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통장을 내밀 날이 올 것 같았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채워진 건 돈이 아니라 서툴지만 서로에게 닿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아직 느리지만 오늘은 분명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